3년간 며느리에게 국밥 냄새 난다는 구박을 받으며 무급하녀로 살았습니다. 추석 명절 넘어져 끙끙 앓는 제게 며느리는 찬밥과 김치만 남겨두고 사돈과 6일간 제주도 여행을 떠났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치매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고 제 집을 빼앗으려던 그 무서운 계획을요.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어요. 2024년 10월 초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딱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죠. 아들 내외가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고급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텅 빈 거실을 가로지르며 날카롭게 울렸어요. 제 아들 지훈이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 두 사람의 얼굴에는 6일간의 제주도 호화 여행에서 비롯된 피곤함과 만족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사돈, 그러니까 며느리의 부모님을 모시고 장모 생일 파티까지 성대하게 치르고 오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그들의 기분과는 달리 불길할 정도로 조용하고 싸늘했어요. 며느리 최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에 그 앙칼진 목소리가 아니라 어딘가 당황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님? 어머님? 어디 계세요? 하고 저를 찾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들 지훈이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텅 비어 있었거든요. 제가 평생을 안고 살았던 낡은 자개장도,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었던 소파도 그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실벽 한가운데 며칠 전 제가 직접 붙여둔 매도 완료라는 큼지막한 부동산 스티커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였죠. 그때 아들 녀석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제가 쓴 마지막 편지였죠.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집 팔았다. 찾지 마라. 나도 내 인생 살겠다. 편지를 읽은 지훈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죠. 이게 무슨... 엄마, 엄마, 미쳤어? 당신 미쳤어? 녀석은 그렇게 소리쳤어요. 이게 어떤 집인데, 당신이 뭔데 이 집을 팔아. 저는 바로 그때 안방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제 방이었지만 3년 전 아들 부부에게 빼앗기고 작은 골방으로 쫓겨났던 바로 그 방에서요. 제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본 아들이 다시 한번 악을 썼죠. 당신 진짜 미쳤어? 요양원에 가고 싶으면 혼자 갈 것이지. 왜 우리 재산을 멋대로 처분해? 녀석은 그 집이 자기 재산이라고, 자기가 상속받을 내 집이라고, 제가 뭔데 감히 그걸 처분하느냐고 울부짖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다른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그 한 단어, 요양원. 그 말이 제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날아와 밝혔어요. 아, 그랬구나. 이 녀석이 나를 그 요양원이라는 곳에 보낼 생각이었구나. 저는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내 아들. 남들 다 부러워하는 명문대 고려대학교에 합격했다고 동네 잔치까지 벌이며 자랑스러워했던 내 아들. 그 아들의 얼굴이 지금 이 순간 꼭 악마처럼 보였어요. 그 옆에 선 며느리 수진이는 또 어떻고요.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은 경멸의 눈빛으로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더군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의 72년 인생이 이 두 사람 앞에서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는 걸요. 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데요. 저는 1952년생이에요. 꽃다운 18살에 무작정 보따리 하나 싸들고 서울로 올라와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고 결혼하고 나서는 둘이서 광장시장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죠.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여름 내내 땀을 비오듯 쏟아가며 육수를 끓였어요. 남편은 밖에서 재료를 구해오고 저는 안에서 뚝배기를 날랐죠. 술 취한 손님들한테 온갖 욕설을 들어가면서도 거친 손님들 비위를 맞춰가면서도 꿋꿋하게 버텼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아들 지훈이와 딸 지수 두 아이를 키워냈어요. 15년 전이었네요. 2009년에 남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제게 남은 건
이 낡은 집 한 채와 남편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생명보험금 1억 원뿐이었어요. 그때였죠.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사에 다닌다던 아들 녀석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그 돈 저 주세요. 제가 꼭 2배, 3배로 불려드릴게요. 저는 그 아들의 번지르르한 말을 믿었어요. 내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전 재산 같던 그 1억 원을 전부 아들 손에 쥐어줬어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아들은 주식 투자니 뭐니 하다가 그 돈을 전부 날리고 오히려 빚만 잔뜩 짊어졌어요. 저는 그때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실수할 수도 있지.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다독였죠. 그리고 또다시 국밥을 팔아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3년 전인 2021년에 아들 부부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저희 요즘 월세가 너무 비싸서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계셔서 적적하신데 저희가 들어가서 어머니도 돌봐드릴 겸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어요. 늙은 어미를 챙기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바로 제 지옥의 시작이었죠. 합가한 첫날부터 제 삶은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무급오신 돈 한 푼 받지 않는 가사도우미 그 자체였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어요. 아들 부부 출근 준비, 손주들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며느리 수진이는 사설 피아노 강사라 출근 시간이 늦었는데도 아침은 꼭 제가 차린 한정식을 먹어야 했죠. 삼시세끼 밥상이 쉴 틈 없이 돌아갔어요. 며느리의 비난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밥상 앞에서 대놓고 핀잔을 줬죠. 어머님, 이건 너무 짜요. 제 입만 모르세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달아요? 설탕을 들이부으셨어요? 제가 평생을 끓여온 국을 맛보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촌스러운 반찬을 먹어요? 제가 만든 음식들은 그렇게 매일같이 쓰레기 취급을 당했어요. 제 피부치인 손주들은 더했어요. 며느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배웠으니까요. 손녀 서연이는 제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코를 막고 소리쳤죠. 할머니한테서 국밥 냄새나. 저리가. 손자 하준이는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밀어내며 악을 썼어요. 할머니가 한밤 맛없어. 치킨 시켜. 피자 시켜. 저는 그 모든 모욕과 경멸을 지난 3년간 묵묵히 견뎌왔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 탓이다.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손주들이니까, 가족이니까 내가 참고 살아야지. 그렇게 바보같이 견디고 또 견뎠어요. 하지만 방금 전 제 아들 녀석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요양원. 그 한마디가 제 모든 인내에 둑을 무너뜨렸어요. 아, 그랬구나. 지난 3년간 나에게 가해진 이 모든 학대와 경멸은 결국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요양원이라는 곳에 가두기 위한 긴 과정이었구나. 저것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의 얼굴을 한, 내 손주들의 얼굴을 한 악마였어요. 저는 그 서늘한 진실을 바로 지금 이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들의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옳았구나. 내 짐작이 맞았구나. 그 끔찍한 단어가 제 귓가를 맴돌며 불과 몇 주 전 그 지옥 같았던 추석 연휴의 기억을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놓았죠. 제가 왜 이 40년 된 집을 팔아치우기로 결심했는지 그 모든 이유가 바로 그날에 있었거든요. 2024년, 바로 그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이었어요. 거실은 온갖 여행 가방과 면세점 쇼핑백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아들 내외와 손주 녀석들은 6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떠날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어요. 며느리 최수진은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현관에 서서 1시간째 깔깔거리며 전화를 붙들고 있었죠. 네, 어머님, 저희 지금 막 출발하려던 참이에요. 제주도 6일이면 충분하겠죠? 아버님이랑 2분 오붓하게 먼저 가 계시면 저희가 공항으로 모시러 갈게요. 그 어머님이 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바로 사돈,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죠. 이번 추석 여행은 아주 성대한 가족 여행이었어요.
제 아들 지훈이네, 네 식구, 그리고 사돈 부부 2명. 그렇게 6명이 떠나는 완벽한 가족 여행이었죠. 심지어 사돈 부인의 이른 생신 잔치까지 제주도의 좋은 호텔에서 열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요, 저는 그 가족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저 짐을 싸는 그들 옆에서 혹시 빼먹은 것은 없는지, 아이들 속옷은 챙겼는지, 마지막까지 챙겨주는 하녀에 불과했죠. 40년간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명절 차례상을 책임졌던 저에게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라는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짐을 차에 싣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길가의 가구에게 말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저희 가요. 그리곤 냉장고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냉장고에 어제 먹다 남은 찬밥이랑 김치 좀 있으니까 그거 알아서 데워 드세요. 명절이라고 뭐 음식 따로 차려드릴 힘도 없네요. 저는 그 차가운 말을 끝으로 현관문은 쾅하고 닫혔어요. 40년 세월 동안 명절이면 뜨거운 불 앞에서 전을 부치고 잡채를 무쳤던 제게 남겨진 것은 며느리가 먹다 남긴 찬밥과 쉬어터진 김치뿐이었죠. 사실 그들이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은 그날따라 아침부터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어요. 3년간의 무급가사 노동으로 이미 제 무릎과 허리는 성한 곳이 없었지만 옥상에 널어놓은 이불과 빨래가 생각나 절뚝거리며 계단을 올랐죠. 이 낡은 주택의 옥상 계단은 비만 오면 있기 때문에 유난히 미끄러웠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젖은 이불을 황급히 걷어 안고 내려오던 길이었어요. 이끼 낀 시멘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고 말았죠.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제 몸이 그대로 뒤로 낮아 빠졌어요. 엉덩방아를 찍고 옆구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한동안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빗물은 차갑게 제 얼굴 위로 떨어지는데 몸은 일으켜지지가 않았죠. 간신히, 정말 간신히 네 발로 기듯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젖은 생쥐꼬를 한 저를 며느리가 거실에서 마주쳤죠. 그 첫마디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 왜 그러세요? 칠칠 맞게.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내일 저희 여행 가야 해서 짐 싸느라 바빠 죽겠는데 일만 만드세요. 제가 신음하며 엉덩이를 붙잡고 말했어요. 엉덩이를 찧어서 도저히 못 움직이겠다. 며느리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말하더군요. 괜찮겠죠, 뭐. 설마 부러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잠시 멈춰서서 가장 잔인한 말을 덧붙였어요. 그것보다 내일 아침밥은 하실 수 있죠? 저희 아침 일찍 떠나야 하니까 새벽 5시 반까지는 꼭 차려주셔야 해요. 그날 밤 쏟아지는 비를 맞은 여파와 낙상의 충격으로 제 몸은 불덩이처럼 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추석 당일이 되었어요. 텅 빈 집, 40년간 온기를 나눴던 이 집이 이렇게 차갑고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엉덩이와 옆구리의 통증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더 심해졌고 열은 39도를 넘나들었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약을 찾았죠. 하지만 상비약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며느리가 자기네 여행 가방에 꼼꼼하게 챙겨간 모양이었죠. 저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침대에서 기어 나왔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고 며느리가 말한 그 찬밥 그릇을 꺼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울 기력조차 없었죠. 딱딱하게 굳은 밥에 신 김치를 얹어 맹물에 말아 넘겼어요. 밥인지 돌인지 모를 것을 씹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였어요. 손녀 서연이가 거실에 두고 간 태블릿 PC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무심코 화면을 켰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손녀가 방금 SNS에 올린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제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손주 녀석들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들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한 사돈 부부가 함께였죠. 제주도의 비싸 보이는 호화 해산물 식당이었어요. 다음 사진은 만개한 수국밭이었고요. 그 아래에는 며느리가 쓴 글이 달려 있었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일은 생일 파티,
사위가 크게 쐈어요. 제주도, 가족여행, 행복, 엄마 사랑해, 가족여행, 사랑하는 엄마, 허수음이 터져 나왔어요. 사위가 크게 쐈다고요. 그 사위, 제 아들놈은 제가 15년 전 피눈물로 받은 보험금 1억 원을 날려먹고 빚까지 진 놈인데 저는 이 추운 골방에서 썩은 김치에 찬밥을 물에 말아먹고 있는데 그들은 저를 버려두고 제 아들놈 돈으로 사돈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추석 연휴 내내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전화벨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그렇게 예뻐했던 손주 녀석들도 할머니가 살아는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묻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저는 그 고열과 통증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짐짝이었어요. 아니, 짐짝만도 못했어요. 짐짝은 적어도 버릴 때 돈이라도 드니까요. 저는 그냥 그들의 행복한 가족 여행의 걸림돌이 되는 치워버려야 할 낡은 가구 같은 존재였던 거죠. 저는 완벽하게 버려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지옥에서 내 발로 걸어 나가야겠다고요. 사실 그 추석의 버려짐이 그 끔찍한 냉대와 방치가 제 결심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집을 팔 이유는 충분했지만 그건 그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이죠.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요양원이라는 말이 그저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 추석 여행은 단순한 소회가 아니라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모든 것은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시작되었어요. 3년 전, 2021년에 아들 내외가 합가한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날이 없었잖아요. 72세의 나이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삼시세끼 밥상에, 청소에, 빨래에, 며느리의 끝없는 폭언과 손주들의 경멸을 견뎌내는 건 정신뿐만 아니라 몸까지 좀먹는 일이었어요. 밤에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불면 겨우 잠이 들어도 금방 깨기 일쑤였고 낮에는 시도 때도 없이 마른 기침이 나고 머리가 핑 도는 현기증이 찾아왔어요. 몇 번인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에 힘이 풀려 접시를 놓칠 뻔하기도 했죠. 그런데 며느리 최수진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걱정을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날 밤 저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하고 제 골방에 일찍 누웠어요. 방문을 닫았지만 낡은 집이라 안방에서 나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그 방, 원래 제 방이었는데 3년 전 며느리에게 빼앗겼던 그 방에서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여보, 당신도 봤지? 어머니 요즘 계속 어지럽다고 하시고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 그거 뇌졸중, 전조 증상이야. 아니면 치매거나. 며느리는 확신에 차서 말하더군요. 제 아들, 지훈이는 망설이는 목소리였어요. 설마, 그냥 피곤하셔서 그렇겠지.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설마, 피곤? 저러다 덜컥 쓰러져서 반신불수라도 돼봐. 그때 가서 누가 병수발할 건데. 난 못해. 당신이 할 거야? 안 그래도 우리 하준이 서연이 케어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며느리는 제가 아픈 것을 위험으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를 부양해야 할 책임을 끔찍한 짐으로 여기고 있었죠. 아들 녀석이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둔 완벽한 계획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답은 하나야. 요양원. 시설 좋은 데로 보내드리면 되잖아. 우리도 체면이 있으니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신이 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이리로 모시고 오는 거야.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사돈 부부를요? 며느리는 제 아들을 설득했어요. 내가 벌써 다 얘기해놨어. 우리 부모님 지금 사시는 아파트 전세 주고 그 전세금 절반은 우리 생활비로 주신댔어. 그것뿐인 줄 알아? 이 낡아빠진 집 싹 다 뜯어고칠 리모델링 비용도 대주신대. 당신
이 집에서 국밥 냄새 나는 거 지겹지도 않아? 아, 그랬군요. 사돈 부부까지 이 모든 계획에 가담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모였고, 저는 병들고 돈만 잡아먹을 짐짝이었던 거죠. 며느리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어요. 어떻게 저를 합법적으로 쫓아낼지 그 방법까지 다 정해놨더라고요. 물론 그냥 가시라고 하면 안 가시겠지. 그러니까 병원에서 인지 저하나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아야 돼. 당신이 병원 예약해. 내가 의사한테 잘 말해볼 테니까. 진단서만 있으면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 그 말을 엿들은 며칠 뒤 저는 온몸을 떨면서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탔어요. 그리고는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었죠. 가장 깊숙한 곳, 며느리의 비싼 보석함 밑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봉투를 열어봤죠. 그 안에는 재산관리 위임장과 한정후견인 신청서라는 낯선 서류 양식들이 들어있었어요. 제 이름, 김하은,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 칸만 비어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금치산자로, 치매 노인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서류를 손에 쥔 순간 얼마 전 무심코 들었던 손녀 서연이의 말이 퍼즐 조각처럼 딱 맞춰졌어요. 엄마, 나 저 할머니랑 한방 쓰기 싫어. 할머니한테서 국밥 냄새 난단 말이야. 언제 저 할머니 쫓아낼 거야? 그렇게 울며 떼를 쓰던 손녀를 며느리가 다정하게 안아주며 말했었죠. 조금만 참아, 우리 딸. 할머니 곧 요양원 가실 거니까. 그때 되면 우리 서연이 예쁜 공주님 방꿈이자.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이건 단순한 무시나 학대가 아니었어요.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제 평생이 담긴 이 집을 빼앗고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완벽한 음모였어요. 이번 추석 여행도 그 계획의 일부였겠죠. 제가 없는 6일 동안 이 집에서 또 무슨 일을 꾸미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위임장 서류를 손에 쥔 채 부들부들 떨었어요. 살아야 한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그 결심은 분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었어요. 그렇게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에서 그 무서운 서류들을 발견하고 살아야 한다고 결심한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 부부가 그토록 신이 나서 제주도로 떠나던 날 아침이 밝았죠.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와 사돈과 통화하는 그 가식적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어요. 낙상으로 찌은 엉덩이와 옆구리가 욱신거리고 고열로 온몸이 불덩이 같았지만 살아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생각, 그 절박함이 모든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죠. 그들이 현관문을 닫고 떠나는 소리, 그 쾅하는 소리가 제게는 마치 경주 출발 신호탄처럼 들렸어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제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죠.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이 집의 등기 권리증이었죠. 봉투를 열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광장시장에서 밤낮 없이 국밥을 팔아 피땀 흘려 장만한 이 집. 그 등기 권리증에는 제 이름 석자 김하은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온전한 제 단독명의 재산이었죠. 제 아들 지훈이는 이 집을 당연히 자기가 상속받을 자기 재산이라고 여겼지만 법적으로는 녀석의 것은 숟가락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놈들이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고 내 돈으로 자기네 부모를 모시고 와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요?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낡은 전화기를 들어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광장시장 국밥집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제 목소리에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제가 집을 내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아주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집을 내놓으려고요. 금매로요. 최대한 빨리 처분해 주세요. 시세보다 1억 원이나 싼 가격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 저에게는 돈이 급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들 녀석이 돌아오기 전 6일이라는 시간이 급했죠.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죠. 딱 봐도 갓 결혼한 신혼 부부더군요. 아내 되는 분은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조심조심 부축하며 집을 둘러봤어요. 그분들이 낡은 집이지만 햇볕이 참 잘 든다며 수줍게 웃더군요. 곧 아기가 태어나는데 여기서 잘 키워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제 행복했던 신혼 시절이 떠올랐어요. 이런 착한 사람들에게라면 이 집의 온기를 넘겨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은 제 금매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모든 계약과 잔금 처리는 단 3일 만에 끝났어요. 제 낡은 통장에 9억 원이라는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숫자가 찍혔죠. 집이 팔려나가는 그 3일 동안 저는 쉴 틈 없이 제 다음 거처를 찾았어요. 며느리가 늘 어머님은 이런 거 할 줄도 모르잖아요 라며 무시했던 제 낡은 스마트폰을 켰죠. 그 녀석은 아마 까맣게 몰랐을 거예요. 제가 1년 전부터 아들 몰래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법 수업을 꼬박꼬박 들어왔다는 걸요. 직방이니 다방이니 하는 앱을 켜서 전국의 집을 뒤졌어요. 조건은 단 2가지였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먼 곳, 그리고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곳. 그러다 눈에 들어온 곳이 부산 해운대에 있는 15평짜리 작은 스튜디오 오피스텔이었어요. 사진 속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더군요. 그 바다를 보는 순간 숨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부산 부동산에 연락해 비대면 계약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해봤죠. 그렇게 제 2번째 보금자리가 정해졌어요. 아들 부부가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 바로 하루 전이었어요. 저는 40년의 세간살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리가 아니었죠. 폐기였어요. 아들 부부와 손주 녀석들의 물건을 제외한 제 손때가 묻은 모든 것을 생활 폐기물로 버렸어요. 그들이 경멸했던 낡은 자개장도 제가 아꼈던 그릇들도 모두 다요. 그 지옥에서 제가 챙겨 나온 건 단 2가지뿐이었어요. 1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지난 3년간 며느리의 폭언과 아들의 방치, 손주들의 경멸을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해온 검은색 일기장 한 권. 이게 바로 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텅 빈 거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집 팔았다. 이 9억 원은 내 40년 피땀이 담긴 내 돈이다. 너희가 지난 3년간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라. 다신 나를 찾지 마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저는 제 40년의 감옥이었던 그 집을 제 발로 걸어 나왔어요. 제가 그 40년 된 집을 떠나 부산으로 온 직후 아들 부부의 진짜 보복이 시작됐어요. 일장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악을 쓰던 그들의 충격이 분노로, 그리고 아주 악의적이고 치밀한 2차 가해로 변한 거죠. 저는 해운대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짐을 풀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숨을 쉬려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아들 지훈이는 우선 저를 경찰에 실종 신고했어요. 72세 노모가 집을 나갔다면서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를 부부 공동 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했어요. 그 집은 제 피땀으로 산 제 명의의 집인데도 뻔뻔하게 공동 재산이라고 우기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의 평판이 중요하다는 그 금융회사에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으셔서 집을 팔고 가출하셨다고 동정표를 얻는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최수진은 그보다 10배는 더 악랄했어요. 그녀는 우선 모든 친척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울고불고 연기를 하면서 어머님이 저희 몰래 집을 팔아서 돈을 다 챙기시고 애들 아빠 지훈이가 평생 모은 돈까지 싹 훔쳐서 도망가셨다고요. 이 추운 겨울에 저희 네 식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면서요. 평생을 헌신한 저를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도둑년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익명의 힘을 빌려 회원수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시어머니 며느리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장문의 글을 올렸더군요. 제목, 저희 시어머니 좀 보세요. 이 추운 겨울에 저희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힌 소설이었어요.
자신은 지난 3년간 극진히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제가 원래부터 성격이 괴팍하고 돈 욕심이 많았으며 결국 노망이 들어 집을 팔아 도망쳤다는 거였죠. 그녀는 자신을 희생적인 며느리이자 악독하고 노망난 시어머니의 피해자로 완벽하게 둔갑시켰어요. 그 글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엄청난 공감을 얻었어요. 요즘 저런 시어머니 많다. 며느님이 보살이다. 평생을 헌신한 대가로 저는 그렇게 악독하고 노망난 시어머니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혔어요. 나중에 들으니 광장시장에서 저를 수십 년간 봐왔던 이웃들마저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 보니까 김씨 할머니가 보통이 아니더라며 수군거렸다고 해요. 그렇게 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킨 후 2024년 11월이 되었어요. 아들 부부는 기어코 제가 머무는 부산 해운대의 스튜디오 주소를 알아냈더군요. 그리고 최종 단판을 짓겠다며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그들을 제 작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해운대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1층 통유리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일부러 창가 자리, 사람들이 가장 많을 시간으로 약속을 잡았죠. 카페 문이 열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이만 온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부모, 그러니까 제 사돈 부부까지 함께였죠. 심지어 제 손자 하준이까지 총 5명이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뻔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공개 망신을 줘서 제가 정신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 속셈이었죠. 그래야 집 매매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 테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 최수진이 연극을 시작했어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숨어 계세요? 그녀는 마치 제가 큰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인 양 몰아붙였어요. 당장 저희랑 병원부터 가세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 아니시잖아요. 역시나 카페 안의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딱 원했던 그림이었죠. 그때 아들 지훈이가 나섰어요. 아주 지치고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요. 엄마, 제발. 회사에서도 엄마 치매 걸렸다고 소문 다 났어. 나 곤란하게 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우리랑 같이 가. 그럼 이 고소도 다 취하할게. 저를 협박하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사돈어른, 그러니까 며느리의 아버지가 점잖은 척입을 열었어요. 사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노후는 자식들이 챙겨야죠. 우리 아들, 이서방이 사부인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대사를 말없이 지켜봤어요. 제 평생에 이렇게 긴 연극은 처음 봤죠. 그들이 자기 할 말을 다 마쳤을 때쯤 제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2개를 꺼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어제 날짜로 발급받은 대학병원 신경과 종합건강검진 진단서였어요. 저는 그걸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기 똑똑히 봐라. 부산대학병원 신경과 정밀 검사 결과. 인지능력 및 기억력 검사. 지극히 정상. 우울증 검사. 정상.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는 너희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치매도 노망도 아니다. 그리고 2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바로 제가 40년 된 집에서 유일하게 챙겨 나온 것, 그 검은색 일기장이었죠. 그리고 이건 며느리 네가 나에게 지난 3년간 했던 말과 행동들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적힌 내 일기장이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쳐 카페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2023년 5월 10일. 며느리가 어머님 음식에선 쉰내가 난다고 했다. 2024년 2월 1일. 손녀 서연이가 할머니 냄새나니 방에서 나가라고 했다. 2024년 9월 12일. 추석 연휴 전. 며느리가 남편에게 어머니 뇌졸중 걸리기 전에 요양원 보내자고 했다. 진단서라는 팩트와 3년간의 기록 앞에서 며느리는 당황했어요. 궁지에 몰린 최수진은 결국 이성을 잃고 스스로 무너져 내렸죠. 그녀가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그래, 그게 뭐.
늙어서 냄새나고 쓸모없으니까 요양원 가라는 게 뭐가 잘못됐어. 아들 지훈이가 경악하며 아내를 쳐다봤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 순간 며느리는 자포자기한 듯 제 아들을 향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독을 뿜어냈어요. 그래, 맞다. 이 무능력한 인간아. 내가 너 같은 놈을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아? 돈, 돈 때문이었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를 찢을 듯이 울렸어요. 근데 네가 1억 원도 날려먹고 집도 이 늙은이 명의라며. 우리 엄마가 다 알아봤어. 네 엄마 재산 조사하고 나한테 너랑 결혼하라고 했다고. 이 집 하나 보고 내가 3년을 참았는데 사돈 부부가 당황해서 며느리의 입을 막으려 했어요. 수진아,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막장 드라마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었어요. 제 아들 이지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것,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아내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붙였다는 그 모든 사실에 완전히 붕괴해버렸죠. 옆에 있던 손자 하준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요. 저는 제 발밑에 무너진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제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죠.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어요. 저는 유유히 카페 문을 열고 해운대의 눈부신 가을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렇게 제가 해운대 카페 문을 열고 나온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날 카페에 주저앉아 붕괴하던 제 아들과 이성을 잃고 악을 쓰던 며느리, 그들의 삶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뒤바뀌었죠. 우선 며느리 최수진이, 그 애는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카페에서 수많은 사람이 듣고 촬영까지 하는 와중에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제 입으로 자백한 꼴이 됐잖아요. 이혼 소송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었죠. 유책 배우자, 즉 잘못한 쪽이 되어서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했어요. 그뿐인가요? 그 시어머니 재산 노린 파렴치한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져서 사설 피아노 강사 일도 바로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의 부모님, 제 사돈들도 딸 재산 조사까지 해가며 결혼시킨 게 드러났으니 동네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닌대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 거죠. 제 아들 지훈이는 어떠냐고요? 그 녀석도 모든 걸 잃었어요. 그 난리통에 제정신인 어머니를 치매라고 속이고 횡령으로 고소까지 한 아들이라는 게 신뢰가 생명인 그 금융회사에 다 알려졌거든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권고 사직을 당했다고 해요. 수진이와는 이혼했고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 작은 원룸 스튜디오를 얻어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먹고 산대요. 손녀 서연이는 며느리가 데려갔고 손자 하준이는 아들이 맡아 키우고 있고요. 그 녀석 요즘 가끔 부산에 내려와요. 한두 달에 한 번쯤이요.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제 스튜디오 청소 싹 해주고 묵묵히 밀린 빨래만 하다가 가요. 지난번에는 가려다가 현관에서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저 건강히만 계셔주세요. 하고요. 저는 그 녀석을 용서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내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손자 하준이 먹이라며 반찬 몇 가지를 싸줄 뿐이죠. 우리 관계는 그렇게 변했어요. 녀석은 더 이상 제게 상속 따위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제 독립적인 삶을 존중해 주기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이 흘러 저는 이제 74살이 되었네요. 하지만 다들 제가 10년은 젊어 보인대요. 3년간 저를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매일 아침 해운대 바다를 보며 운동을 해서 그런지 아픈데도 다 나았어요.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가 되었답니다. 다 그 검은색 일기장 덕분이죠. 제가 3년간 겪었던 학대와 며느리의 음모, 그 모든 것을 기록했던 그 일기장을 바탕으로 72세에 두 번째 새벽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냈거든요. 자식의 가스라이팅, 노인 재산 갈등, 그리고 72세의 독립선언. 이 파격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나 봐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평생을 무구보신으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김하은 작가님 소리를 듣고 사네요. 참, 인생 모를 일이죠. 물론 그 9억 원의 집 판돈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인세 덕분에 돈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저 혼자만을 위해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사는 이 해운대 스튜디오 근처에 지역 도서관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곳과 협력해서 저처럼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실을 열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아이들, 필리핀에서 온 아이들에게 제가 직접 한글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제 장기인 광장시장 스타일의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기도 해요. 아이들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할머니 최고예요 하고 웃어줄 때 저는 제 얼굴에서 3년간 저를 괴롭혔던 그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껴요. 진정한 행복과 평온함이 이런 거구나. 매일 깨닫고 있죠. 지금이요? 지금은 제 스튜디오 창가에 앉아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어요. 불과 2년 전 저는 72세의 제 삶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낡은 집 골방에서 며느리의 구박을 받으며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게 제 운명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나를 찾는 김하은이라는 사람을 찾는 두 번째 새벽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모든 노인에게는, 특히 평생을 희생해온 우리 여성들에게는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걸요. 그게 자식이라도 그 누구라도 그 권리를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김하은 여사의 삶을 보면 72세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나를 찾는 시작이었죠. 자식에게 모든 걸 희생했지만 결국 자신의 존엄성을 지킨 건 자기 자신이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빠른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